자, 변이부터 다시 할게요. 변이는 같은 종류의 생물의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고 이런 예들이 있는데요. 자, 변이가 생기는 까닭이랑 그런 것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생물은 빛, 온도, 먹이 관계에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변이가 다양한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오랜 시간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차이가 점점 커져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 무리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변이가 다양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니까 차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의 모습에서 갈라파고스에서 살고 있는 핀치가 예로 나왔는데요. 핀치들이 지금 현재 먹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핀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오는데요. 부리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양한 한 종류의 핀치 부리가 서로 다른 섬에 날아갔대요. 무슨 얘기냐면 갈라파고스 대구가 엄청 섬이 많은 나라야. 섬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는데 핀치가 다양한 변이를 가진 핀치들이 날아가서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고 있는 크고 단단한 씨앗이 살고 있는 섬에는 부리가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기 유리한 애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자손을 남겼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런 핀치만 남아서 큰 땅 핀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가 선인장을 먹기에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선인장에 가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보단 부리가 길게 있어야 선인장을 먹기에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만 살아남았고 얘네들은 선인장 핀치가 되었다.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리가 길어진 게 아니라 긴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겨서 선인장 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리가 짧고 튼튼한 애, 곡식을 주워 먹는 애들은 좀 더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졌겠죠. 그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많이 알 겁니다. 북극여우, 사막여우. 북극여우는 추운 지역에 사니까 열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열을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귀가 일단 작습니다. 귀가 일단 작고. 그 다음에 털을 늘려서 몸집을 키워. 털이 북슬북슬. 한 게 북극여우의 특징이고 사막여우는 일단 귀를 키워서 열 방출을 쉽게 하게 하고 털이 짧아요. 그래서 엄청 몸집이 얇죠. 그래서 둘 다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이렇게 변이 생겼고 다양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 종류에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있었는데 환경 알맞는 변이를 지닌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고 그 자손들의 특징이 전해지면서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이거는 예입니다. 예. 실제로 이랬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토끼를 예로 들어볼게요. 토끼 하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하얀 토끼 무리가 있었어. 그래서 하얀 토끼 무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근처에 강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강은 얕은 강. 토끼들이 여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도 토끼. 근데 그 환경 때문에 홍수가 내려서 여기 있던 토끼랑 왕래를 못하게 된 거죠. 왜냐면 강이 홍수가 내려서 이렇게 넓어져. 더 이상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면서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흰 토끼 무리에 검은 토끼가 생긴 겁니다. 검은 토끼. 근데 마침 이 검은 토끼가 그러니까 그거지. 검은 토끼가 생겼어요. 검은 토끼가 근데 힘이 세. 검은 토끼는 힘이 센 특징을 갖고 있는 검은 토끼가 유전자 변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요 힘을 가진 토끼들이 자손을 갖겠죠. 그러면 흰 토끼들이랑 결혼해서 검은 토끼를 많이 늘려. 그리고 약한 흰 토끼는 점점 번식을 못해서 줄어. 번식을 못해요. 그러면 검은 토끼가 점점 늘어나겠죠. 검은 토끼, 검은 토끼, 검은 토끼. 자, 이렇게 늘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흰 토끼는 없어지고 검은 토끼의 자손들만 살아남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랑 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토끼가 되는 거고 다양해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런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예로다가 그 기린 얘기도 나오죠. 기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린이 예전에는 기린이 목이 긴 기린도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 있는 잎을 따먹기에 유리한 기린만 살아남아서 키가 작은 기린은 사라졌고 키가 큰 기린만 살아남아서 지금은 현재 이런 기린만 남았다. 그럼 이거는 다양성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예전엔 다양한 변이가 있었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변이에서 다양한 변이가 다양할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할 위험이 적다. 이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얘기도 할게요. 변이가 식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으면 변이가 없다면 생존에 영향을 미칠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변이가 다양하면 당연히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긴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바나나는 현재 유통되는 바나나 그러니까 그 정글에서 하는 애들 말고요. 마트에서 파는 유통되는 바나나는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종이 하나예요. 다양하지 않아요.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전염병 때문에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았어요. 근데 얘만 도는 전염병이 생긴다면 우리는 마트에서 지금 파는 바나나 종을 먹을 수 없게 될 거다. 왜냐하면 종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예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지금 토끼도 나왔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나방입니다. 나방. 그 영국에서 조사한 나방 숫자가 있는데요. 이 나방은 까만 나방이랑 하얀 나방이 있었어. 하얀 나방. 너무 하얀 나방이 있었어. 여기 좀 하얗게 합시다. 하얀 나방. 자, 이런 하얀 나방과 까만 나방 같은 종인데 변이가 있는 거죠. 까만 변이랑 하얀 변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영국이에요. 옛날 영국에서는 까만 나방보다 흰 나방의 종류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하얀 나방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산업혁명이라는 걸 겪다 보니까 갑자기 흰 나방의 숫자도 줄어들고 검은 숫자의 나방이 엄청 늘어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날씨가 자연 환경이 좋고 거기가 깨끗할 때는 흰 나방이도 눈에 안 띄고 검은 나방이 눈에 훨씬 잘 띈 거예요. 그래서 검은 나방은 천적한테 잡아먹히고 흰 나방이 살아남았었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석탄을 태니까 그 까만 가루들이 나무고 건물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까만 나방은 눈에 잘 안 띄고
흰나방이 눈에 훨씬 잘 띄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흰나방의 숫자가 줄어들고 검은 나방의 숫자가 늘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변이가 그러면 흰나방만 있었으면, 그때 만약에 검은 나방이 없어지고 흰나방만 살아나왔으면 산업혁명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나방도 없어졌겠지. 그래서 변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살아남을 생물이 있어서 멸종할 위험이 낮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이는 중요하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멸종할 위험도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변이는 환경과 환경 적응 과정을 통해 여러 종류도 다양하게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분류도 할게요. 분류. 생물을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라는 건 인간이 동물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을 세워서 여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기준을 세우고 정리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분류하는 겁니다. 기준을 세워서, 인간이 기준을 세워서 정리해 놓은 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생물의 분류라고 하고요. 그 기준은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에요, 규칙. 사람의 편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결과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생물의 고유한 특징으로 기준으로 해서 생물을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몸의 생김새나 광합식 여부, 번식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생물을 분류한다. 목적은 생물에 가깝고 먼 관계,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우리의 조상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랑 가장 가까운 동물은 뭔지 이런 걸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새롭게 발견한 생물은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거의 발견되긴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동물이 발견됐을 때 얘가 어느 무리에 속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어디와 제일 가까운지도 판단하기 쉽겠죠. 그래서 분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생물을 분류합니다. 분류해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봅시다. 종부터 분류하는데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는가 안 낳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자손이 나왔을 때 번식이 가능한 자손이 나왔나, 이게 분류 기준입니다. 왜냐면 번식을 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자손이 나오기도 해서 그래요. 자, 봐봐. 우리가 말이랑 당나귀를 교배시키면 노새라고 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번식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노새는 노새의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야. 그 사자랑 호랑이도 교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라이거 이런 애 나오죠. 그렇지만 얘도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는 다른 종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종은, 근데 요거는 잘못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강아지는 잡종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잡종이니 순종이니 얘기하는데요. 이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예 과학적으로는 아예 틀린 단어예요. 개는 그냥 같은 종이에요. 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배하면 무조건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고르, 자부르종 이런 거 얘기할 때 걔네들이 번식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는 다 같은 종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단위입니다. 생물의 분류 중 가장 작은 단위. 그게 종이고요.
요걸 묶어서 가장 작은 게 종이고 가장 큰 게 개입니다. 우리가 동물, 식물 분류하는 건 개인 거예요. 동물개, 식물개. 그러니까 가장 큰 범위인 거고요. 종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고양이도 한 종이고 개도 한 종이고 종이에요. 그래서 종속, 과목, 학문계 이렇게 분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류 단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종이랑 개를 제일 많이 쓰겠죠. 뭐 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양이과, 뭐 개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류 기준 그 단계 중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 고양이가 나오는데 고양이는 고양이종, 고양이소, 고양이과, 식용목, 포유강, 척삭동물문, 동물개에 속해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루고요. 속이 모여서 과를 이루고 과들 비슷한 과들이 모여서 목을 모여서 강이 모여서 문이 모여서 개를 이루는 거고요. 식용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육식동물, 초식동물, 뭐 잡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유강은 포유류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삭동물물은 척추가 있냐 없냐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커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보시면 뭐 스라소니는 늑대보다 고양이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 왜냐면 늑대는 개과에 속하고요. 스라소니는 고양이과에 속하니까 뭐 스라소니가 늑대보다는 고양이에 더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라소니도 그렇고 호랑이도 고양이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류되면 어떤 게 더 가까운 관계고 어떤 게 더 먼 관계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게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개만 같으니까 저기 고양이랑은 제일 먼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종속과목 강문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물의 비슷한 종류의 무리를 나누는 거, 요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지의 동물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뭐 둥근 몸통끼리 분리하는데 그때 입이 있는 애 가, 입이 없는 애 라. 그 다음에 네모 몸통 중에 더듬이가 있는 애 남아, 더듬이 없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처럼 동물도 이런 식으로 동물의 고유한 특징,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 가장 작고 개가 가장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는 우리가 가장 큰 단위인 개는 5개로 분류해요. 5개. 5개의 개로 분류하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요. 핵입니다. 핵. 지금 생물은 5개로 분류할 때 핵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과합성의 여부 등이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은 핵의 유무입니다. 핵이 있냐 없냐. 우리 앞에 세포할 때도 배웠죠. 핵이 있어요. 핵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 안에는 모두 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핵이 없다면 원핵 생물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개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원핵 생물계만 핵이 없고요. 얘만 핵이 없고 나머지 4개는 핵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분류하는 게 핵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고 단세포 생물이다라고 나와요. 단세포 생물은 한 개의 세포가 곧 한 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곧 한 마리. 그 다음에 세포에 세포벽은 있어요. 우리 동물에게 세포벽 없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원핵 생물계의 세포들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염주말처럼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특정 애만 광합성을 하고요.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으로 끝난 애들 대부분 생물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균, 젖산균, 포도상, 구균, 충치균처럼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부르는 균들은 모두 다 원핵 생물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균계란 이름이 나와요. 그럼 균이라고 해서 균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균 이런 애들 다 원핵 생물계입니다. 원핵 생물계. 핵이 없어요. 얘는 핵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핵이 있는데 그 중에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분리할 거고요. 식물, 동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애죠. 식물계, 동물계. 식물계는요. 특징이 광합성이죠. 대표 특징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기관이 발달해 있고 운동성을 가지지 못했어. 그럼 식물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물계는 양분을 얻고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고 운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계의 특징이야. 기관은 식물, 동물 둘 다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식물계는 광합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계는 운동성이 있고 양분을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는다는 거. 요게 가장 큰 특징 분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뭐 예로는 진달래, 해바라기, 고사리, 은행나무, 소나무, 나무이끼 아니 우산이끼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산이끼. 우산이끼는 엄청 조그만 이끼인데요. 그 우산처럼 생겨서 우산이끼예요. 그러니까 끝이 여기가 동그란 위에 동그란 게 달렸고 밑에 이렇게 달렸어. 모양이 팽이버섯처럼 생겼어요. 팽이버섯처럼 생겼는데 초록색이고 짧아. 이렇게 땅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요. 요게 우산이끼란 말이야. 그러면 팽이버섯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곰팡이나 버섯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걔네랑 완전 다른 겁니다. 버섯 곰팡이는 균계고 이끼는 식물계이기 때문에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확실히 다르다는 거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계는 뭐 동물 구별은 못하는 거 없겠죠. 그래서 뭐 말미잘, 지렁이, 달팽이, 불가사리, 꿀벌, 나비, 말, 호랑이 뭐 다 동물계입니다. 우리 벌레라고 부르는 애들도 다 동물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균계는 왜 균계냐? 균이어서 균계가 아니라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균계입니다. 대부분 실모양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버섯을 손질하거나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결대로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그게 그 실모양 균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며 양분을 얻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나 이런 데 붙어서 자라죠. 붙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씨앗도 없어요. 씨앗도 따로 없고 포자라고 하는 애로 번식하죠. 그래서 식물이랑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얘도 세포벽은 있어요. 세포벽 없는 애 얘. 대부분 다세포지만 효모처럼 단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효모도 균계에 속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포인트. 광합성하지 못해서 다른 애들한테 기생하면서 양분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버섯 종류나 곰팡이 종류, 효모 이런 애들은 다 균계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계는 여기도 안 속하고 여기도 안 속하고 여기도 안 속하고 균계도 안 속하고 식물계도 안 속하고 동물계도 속하지 않는 생물의 무리를 원생생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완벽하게 뚜렷하진 않아요. 대부분 단세포지만 다세포도 있고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특징 여기서 포인트로 찝을 수 있는 건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러면 원생생물계로 들어가는 거죠. 기관도 발달하고 광합성도 했다면 식물계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먹이를 먹는 것도 있고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징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근데 뭐만 기관은 발달하지 않았다. 이것만 정확하지.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김이랑 다시마가 있어요. 얘네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바다에 살지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이 해양 식물들은 기관이 발달했지 않았어. 뿌리, 줄기, 잎이 확실히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생 생물계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신벌레, 아메바, 유골레라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세포 하나가 곧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집신벌레는 집신 닮아서 집신벌레. 그래서 이런 애들 미역이나 다시마, 파래 이런 애들은 원생생물계에 속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개, 5개를 분리하는데 첫 번째 핵이 유무, 그래서 원핵이랑 나머지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각각 특징에 맞게 구별하고,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구별할 때는 원생생물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표로도 구별할 수 있죠. 핵이 없어요. 원핵 생물계. 나머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 없는 건 동물계만 세포벽 없어요. 원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구별합니다. 특징이 다 그래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단세포기도 하고 다세포기도 하고. 그래서 원생 생물계의 뚜렷한 특징은 기관이 발달하지 않다만 뚜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계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식물계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고요. 운동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계는 광합성 안 하는 대신에 먹이로 양분을 얻어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안 하고 운동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각각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5개 분리할 때 보시면 되고, 그 문제 풀고 문제 풀이 할게요. 34쪽, 37쪽, 여기다 37쪽, 38쪽까지 풀까요?